지난달 24일 정부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요. 그에 따라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는 규제 완화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킬러 규제라는 생소한 표현이 갑자기 언론 보도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간 긴 휴직기를 갖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온 월담의 노동이 수다 20번째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은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였습니다. 9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죠.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또 저희 방송의 새 출발을 알리기에 나름 어울리는 것 같아서 선곡해봤습니다. 자, 오늘이 개편 후 첫 방송인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월담의 노동이 수다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전반적인 구성에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편 핑계로 한 달 동안 팽팽 놀다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골머리를 싸맸답니다. 사실 노동을 주제로 한 방송을 쉽고 또 가급적이면 재밌게 풀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노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 방송 제목처럼 수다 떨듯이 부담 없이 이야기하려면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지난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진행하는 저도 그렇고 저희 방송에서 자주 만나는 월담노조 활동가들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방송 체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무언가 새로운 걸 접하고 배우고 계시겠지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월담노조 활동가들도 항상 좌충우돌하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편 후 월담의 노동의 수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 고정 코너가 하나뿐이었잖아요. 격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죠. 공단 뉴스는 월담노조 이미숙 님이 고정 게스트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분과 쭉 가도 될지 저희가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앞으로도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 뉴스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격주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했고요. 이미숙 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계속 공단 뉴스 코너를 이끌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편과 더불어 신설 코너도 마련을 했는데요. 잠시 후에 이 코너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코너 이름은 월담의 노동상담소로 정했고요. 노동상담소에서는 일터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률 상식과 관련 사례들 그리고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상담소에도 고정 게스트가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 코너를 이끌어가게 될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방송 개편과 함께 청취자 퀴즈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마 저희가 월담의 노동의 수다 방송 초반에 두세 번이었죠. 청취자 퀴즈를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퀴즈에 응모하는 청취자분들이 너무 소수라서 중도 포기한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퀴즈 정답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이 혹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코너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변 분들께 제가 청취자 퀴즈 난이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퀴즈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품이 시원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만 아무튼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선착순 한 분께는 음료 쿠폰을 선물할 예정이고요. 바로 오늘 방송부터 청취자 퀴즈가 나갑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정답을 가장 먼저 남겨주신 분께 딱 한 분만 음료 쿠폰을 월담의 노동의 수다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20회 방송부터 새로운 코너와 함께 월담의 노동의 수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부터 오늘 방송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꺼내본 얘기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규제라는 말을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최근 정부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대폭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킬러 규제라는 말도 종전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요. 킬러 규제라는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즉석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사전에 준비된 발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직관적이고 강렬한 이 단어가 대통령의 생각, 철학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준다고 판단해서 언론에 공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이처럼 자극적이고 또 강렬한 표현을 사용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은 건설 현장 폭력 행위, 건설 폭력배를 줄여서 건폭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폭도 그렇고 킬러 규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설적으로 보이는 신조어를 사용해서 대중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정치적 원수를 대통령이 구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폭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던 당시에도 대통령은 건설 현장 실태를 보고받고 나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당연히 이런 발언은 어떤 정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괜히 생각 없이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공정이나 법치를 중요한 국정 운영 철학으로 내세우는 이 정부에서 거의 남발되다시피 하는 정치적 수사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폭이 대표적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혹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특정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낡고 부패한 세력으로 낙인 찍고 편가르기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마 킬러 규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사용하는 단어에 그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표현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정부가 말하는 킬러 규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지난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발언한 게 이 단어가 처음 언론에 등장한 시점인데요. 말하자면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나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이른바 킬러 규제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킬러 규제 개선은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한 지 열흘 만인 7월 14일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정부는 입지 분야에서 해소돼야 할 규제로 업종 규제 등 산단 입지 규제, 그리고 농지, 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를 뽑았습니다. 환경 분야 규제로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일명 화평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학물질관리법, 이것도 줄여서 화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화학물질 규제, 그리고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 영향평가 규제, 그리고 탄소 중립 순환경제 규제 등을 선정했고요. 다음으로 산업 진입과 관련된 규제로는 금융 분야 진입 규제, 플랫폼 산업 진입 규제, 기업 규모 업종 차별적 진입 규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분야에선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벤처 창업기업 성장 장애물 규제, 관광 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노동 분야 규제로는 외국인 고용 규제, 산업안전 규제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7월 초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구성된 이 킬러 규제 혁신 TF는 7월 14일 규제 개선이 시급한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서 구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TF 회의를 지금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오로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규제가 우리 경제에 해악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TF까지 꾸려서 전방위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이 정부의 구상은
최근 들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진행된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별 세부 계획이 나왔는데요. 먼저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100kg 이상을 제조 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화평법 규정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 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의 3만 제곱미터에서 최대 1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비자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뭔가를 완화하는 내용이잖아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와 관리를 엄격히 하던 기존 제도에서 이것을 완화하는 것이,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기존보다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과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특히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투자의 걸림돌이라면서 킬러 규제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일까요? 이주 노동자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조차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기존의 고용 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주 노동자 수만 늘리는 게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의 킬러 규제 완화는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뿐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달이 익어가니 서둘러 젊은 피야 미움들의 한 송이 들고 사랑이 어지러이 떠다니는 밤이야 나를
자, 이번에는 월담의 노동이 수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월담의 노동상담소 시간입니다. 발음이 어려워.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프로그램 개편을 준비한다고 그 핑계로 쉬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 놀기만 하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더 다가가는 방송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저희 방송 특성에 맞춰서 코너를 신설하고 다채롭게 구성을 해보면 좀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가 바로 월담의 노동상담소인데요. 월담의 노동상담소를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월담노조 운영위원이기도 하고요.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이기도 한 조영신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월담의 노동이 수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변호사 조영신입니다. 네, 오늘 월담의 노동상담소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영신님이 앞으로 이 코너를 이끌어 주실 고정 게스트시잖아요. 그쵸? 뭐 코너를 맡게 된 소감이랄지 아니면 뭐 포부랄지 이런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뭐 거창한 건 없고요. 힘 닿는 데까지 잘 준비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영신님만 믿고 월담의 노동상담소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노동상담소에서 나눌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네, 얼마 전 뉴스에서도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설문 결과가 발표됐었잖아요. 네네. 그 9월 초에 그런 조사 결과가 언론 보도로 나왔었죠. 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성희롱과 성폭력이 어떻게 다른지 그 개념부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현님은 혹시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성희롱은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뭔가 언어상의 문제일 것만 같고 성폭력은 이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다. 이게 정도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뭐 아마 다들 성희롱과 성폭력이 뭔가 다른 개념인 것 같다.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하면서도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일단 네.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그런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그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과 취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뭐 성폭력 특별법이라든가 형법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뭐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율하는데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고요. 네. 그 조직 그러니까 회사 뭐 사업장 내에 성희롱의 예방 그리고 성희롱의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이면서 또 동시에 형법상 성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희롱하고 성폭력은 이제 둘 다 개인의 그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 규율하는 법률이나 취지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고 성희롱은 조직 내 성희롱 예방에 초점을 둔다는 것에 있어서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이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이것을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다음으로 살펴볼 게 그럼 직장 내 성희롱에 있어서 그 행위자는 누구일까요? 뭐 일단 주로는 그 회사 상사인 경우가 대부분 아닐까요? 예, 맞긴 한데 네. 상사만 행위자인 건 아니에요. 이제 법률에 의하면 네. 이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음. 사업주, 보통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상급자, 나보다 지위가 높은 그런 이제 직원들 상급자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는 근로자, 여기서 근로자는 나와 지위가 동일한 동료나 나보다 지위가 좀 낮은 하급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으로 이제 고객이나 뭐 거래처 관계자 등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사업주나 상급자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 또 고객과 같이 그 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에 대해서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 범주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회사의 임직원 전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해자.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는 성희롱 피해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규정이 있겠네요. 예, 음.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법에서는 피해자를 그냥 근로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로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꼭 여성 근로자만이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남성 근로자도 모두 해당하고요. 그리고 하청업체나 뭐 음. 파견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제 성희롱의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특고 노동자라고 네네. 부르는 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의 경우에는 판례와 행정 해석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보기 어렵고 그런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로 이제 나중에 진정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문제네요. 그러니까 뭐 이 고용 형태에 따라서 누구는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보장이 되고 또 누구는 배제되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상에 규정되고 있는 피해자여야만 음.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다면은 뭐 사용자나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이렇게 처벌을 하거나 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권고만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보호를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나 노동자 개념을 좀 넓혀서 더 넓게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영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사업자의 업무, 사용자의 업무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명백히 노동자성을 띠고 있는데도 이런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는 건 너무 부당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특수고용 노동자들 중에서도 네. 여성 노동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음. 뭐 대표적으로 학습지 교사, 뭐 보험 설계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뭐 골프장 캐디, 뭐 야쿠르트 판매원, 뭐 이런 직종들이 전부 다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 위탁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우리 법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도 다른 여성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반사로 겪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날로 다양해지는 직업 세계를 반영해서 근로기준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겠고요. 그럼 다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방금 질문하신 건 이제 네. 법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음, 제일 중요한 행위 요건은 업무 관련성입니다. 네. 즉, 그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음, 네, 그리고 또 행위의 태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음, 예, 이런 걸 이제 환경형 성희롱이라고 해요. 네네. 네, 이런 행위들을 이제 행위 태양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형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이렇게 두 가지의 행위 태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내가 근무하는 그 일터 안에서만 벌어져야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업무 관련성이 제일 중요한 행위 요건인데 네. 그게 꼭 직장 내, 그러니까 일터 내에서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내가 다니는 회사 밖에서도 음, 그러니까 주된 근무지가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출장에 나갔을 때, 뭐 음, 혹은 회식을 하고 있을 때, 혹은 뭐 회사 야유회 같은 경우, 혹은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 네네.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왠지 그럴 것 같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환경형 성희롱이 있고 조건형 성희롱이 있다는 말씀이셨고 이런 행위 태양은 이제 좀 더 큰 범주로 직장 내 성희롱 유형에 대해서 이제 구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직장 내 성희롱의 종류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험해 본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선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방송 분량으로는 좀 모자랄 거고, 이제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언어적 행위가 있는데요. 음, 이 언어적 행위라는 것은 뭐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네. 혹은 이제 외모를 평가하거나 뭐 어떤 사람을 이제 성적으로 비유하는 행위, 혹은 뭐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직장 내에 퍼뜨리는 행위라거나, 뭐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누구 어떤 근로자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직장 내 성희롱의 이렇게 언어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육체적 행위가 있는데요. 뭐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음, 뭐 포옹이나 뭐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악수를 하자고 하는 등의 그런 신체적인 접촉, 네. 그리고 음, 안마나 음, 애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행위, 이런 걸 육체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각적 행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간과되기 쉬운 그런 행위예요. 이제 음,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 그리고 뭐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근로자가 보는 데서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 뭐 어,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행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 그 외에도 기타 뭐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행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좋아한다면서 이렇게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라든가, 음, 이런 행위들도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의 이제 행위의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영신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전부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에 해당된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영신님께서 일하고 계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많이 맡아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음.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하나의 사건을 케이스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대표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을 보면은 이제 먼저 사업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 그리고 상사, 나보다 지위가 높은 근로자, 그 상사에 의한 뭐 상습적인 성희롱이 좀 많고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음주를 이제 주요하게 중심에 놓는 그런 회식 자리들 되게 많잖아요. 그 회식 자리와 그리고 그 전후로 발생하는 성희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한 후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거래처 직원이나 뭐 고객 등의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한 성희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입사 초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입사 초기의 직원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이도 어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나 경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해도 이제 피해자들은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기도 해서 사실 이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도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음. 사업주는 반드시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와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이때 이렇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인사상의 조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사용자가.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에겐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그럼 이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안 주변 동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사건들이 내가 다니는 일터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생기면 이제 묵과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 피해자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신고의 방식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제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유선상으로 그러니까 전화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그냥 말로도 가능해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뭐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서 해도 되고요. 근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신고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신고를 하지 원치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를 좀 파악해서 신고를 하는 게 일단 좋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신고를 사용자에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신고를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그 회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직장의 성희롱이 발생한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게 되니까요. 이제 지체 없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용노동지청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은 이제 뭐 처음부터 뭐 이러다 말겠지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참아야지 별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물쩍 넘어가면 가해자의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초기부터 단호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영신님이 이야기해주신 대처 방법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제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주변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영신님 같은 성희롱 사건 전문 변호사 또는 월담 노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월담의 노동상담소 오늘 순서는 이것을 마칠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신님이 신청곡을 들고 오셨다죠? 네, 제가 요즘에 즐겨 듣고 있는 노래가 있어서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 뭔지 영신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함께 들으실 곡은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입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away 난 차라리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른하게 프라이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long away 난 차라리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틀에 갇힌 듯한 똑같은 꿈 난 이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 퍼지고 싶어 난 차라리 굴러갈래 끝은 안 보여 뒤에 손등 떠미는데 난 내 물결을 따라 Flow along away 난 차라리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꿈이나 나 없이 퍼져있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른하게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청취자 퀴즈 재개합니다. 오늘 방송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셨다면 아마 문제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의 퀴즈 출제자는 월담의 노동상담소 진행자이신 조영신님께서 문제를 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네, 오늘 노동상담소에서 다룬 이야기인데요. 다음 제시하는 문항 중 오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네. 사지선다 퀴즈입니다. 1번. 회사 내 개인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선정적인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2번.
성적인 소문을 직장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3번, 외모에 대한 칭찬은 순전히 상대방을 칭찬한 것이니까 성희롱이 될 수 없다. 4번, 회식이나 회의 자리에서 잘 어울려 보이는 남녀 직원에게 한번 사귀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사지선다 퀴즈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실과 다른 것, 그러니까 오답을 고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외모 평가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 그걸 생각하시면 문제를 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퀴즈. 방금 제시된 문항 중에 참이 아닌 거짓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이 나가는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정답자 선착순 한 분께만 저희가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해서 한 분께만 음료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꼭 정답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이제 영신님 보내드릴 시간이 왔네요. 월담의 노동상담소는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영신님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에 만나요. Where your eyes as dark as night, paint your face with what you like. Where your love like it is made of hate, born to destroy and born to create. Now baby, what you done to your hair? Is it just the same time of year? When you think that you don't really care, now baby, what have you done to your hair? Done to your hair, done to your hair, done to your hair. So when you hear this autumn song, clear your heads and get ready to run. So when you hear this autumn song, remember the best times are yet to come. Now baby, what you done to your hair? Is it just the same time of year? When you think that you don't really care. Now baby, what have you done to your hair? Where your eyes is dark as night, paint your face with what you like. Where your love like it is made of hate, born to destroy and born to create. Born to create, born to
예, 오늘 마지막으로 띄워드린 곡은 매닉 스트리트 프리처스의 업터문송입니다. 오늘 방송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에 앞서 틀어드린 마지막 곡까지 뭔가 좀 숨이 일관한 컨셉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가을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곡들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킬러 규제를 개선하고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환경 영향 평가가 또 화학물질 규제가 농지와 산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 활동을 죽이는 킬러라는 건데요. 대체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걸까요? 숱한 개발로 하나뿐인 지구 생태계의 생명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대충 진행하고 검토하는 환경 영향 평가가 뭉개버린 산과 강. 킬러는 누구입니까? 개발로 인한 이익을 나눠 가진 카르텔은 또 누구일까요? 정부의 킬러 규제 혁파 대책에는 국민의 안전, 국토의 지속 가능성, 소비자의 권리, 노동자 권익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지 기업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이죠. 윤석열 정부가 신속히 걷어내겠다는 킬러 규제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명 공동체의 유지까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녕을 지키는 정부를 우리는 언제쯤이면 볼 수 있을까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20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임용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